혹시 여러분들 중에 2024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제 슬슬 갭 투자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좀 계신가요? 아니면 2025년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전세 끼고 하나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 좀 계신가요? 특히 제 주변을 돌아보면 신혼부부들이 서울 또는 수도권에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해서 본인들은 저렴한 곳에서 월세 살면서 자산을 좀 불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던 부동산 투자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나쁜 소식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보여드릴 건데요. 아파트 전세 레버리지 전략의 황금기가 끝난 지금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가 뭔지, 그리고 그 선택지가 왜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지 솔직하게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첫 번째 부동산 투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2024년 말부터는 다시 아파트 갭 투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6시간에서 9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동네 분위기 임장 다니고 아파트 단지 임장 다니고 동네의 구성과 분위기를 빠삭하게 파악하고 나면 수십 개의 부동산에 직접 전화 돌리고 방문하면서 시간 되는 대로 매물을 보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갭 투자가 가능할 때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 방법이 아파트 투자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투자가 왜 이렇게 좋은 투자 자산인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 투자죠. 우선 갭 투자가 뭔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전세금 6억을 낀다면 제연금은 딱 4억만 넣으면 돼요. 그죠? 나머지 6억은 제 전세입자가 내줄 거니까요. 심지어 이 6억에 대한 이자도 제 세입자분이 내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 투자금을 4억만 넣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아파트가 5년 후에 13억이 된다면 그럼 저는 실투자금 4억을 가지고 3억을 번 거죠. 만약에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현금 10억을 다 주고 샀다면 5년간 저의 수익률은 30%일 거예요. 왜냐면 10억에서 13억이 됐으니까 30%가 오른 거죠. 근데 전세금 6억을 공짜로 받아서 제 돈 4억만 갖고 투자했으니까 5년 동안 저는 4억으로 3억을 번 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제 수익률은 75%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갭 투자예요. 즉 레버리지의 마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법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10월 15일 규제로 이 마법이 사라졌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생기죠. 갭 투자가 막힌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부동산이 정말 그렇게 좋았는지, 그냥 남들이 부동산이 최고야, 부동산이 제일 안전해, 그냥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진짜 좋았던 게 맞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 갭 투자를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맞는지 뭐 이런 생각이 좀 의구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2016년 8월이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를 바꾼 그 유명한 아크로리버파크, 그 아파트의 입주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서울 각 구의 대장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률을 전부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20년 전인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도 한번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결과가 진짜 놀랍더라고요. 최근 10년간의 상승률이 과거 20년 평균보다 약 50%나 더 가팔랐던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기도 하죠. 과거에 풀린 돈보다 최근 10년 동안 풀린 돈이 워낙에 많으니까 좀 더 가팔랐던 거겠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데이터를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우선 1분위에 있는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노른자 땅에다가 신축 대단지를 지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노른자 땅이죠. 최근 10년간 2016년부터 2025년 사이 연평균 수익률이 약 15%였어요. 그리고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으로 기간을 늘리면 연평균 수익률이 10%예요. 4분위로 내려올게요. 4분위에 관악구에 있는 두산 아파트입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상승률은 8% 정도였고 과거 20년으로 기간을 늘리면 연평균 상승률이 6%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부동산이 진짜 좋았다. 부동산이 최고다.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이 이걸로 돈 정말 많이 벌었다. 이렇게 느끼신 게 전혀 착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정말 역대급으로 좋았죠. 그리고 1분위로 가면 갈수록 연평균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향성도 보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기도 한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면 그냥 돈 싸들고 오는 곳이 강남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분위로 가면 갈수록 연평균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경향성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순수하게 아파트 가격이 그냥 많이 올라서 돈을 번 거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레버리지, 갭 투자의 마법 때문에 더 좋아 보였던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답을 알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명확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10월 15일 규제 내용을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의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성남, 용인수지, 광명 등 경기도 주요 도시 12곳에서는 갭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매수하면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즉 토어세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15억 이하 아파트는 6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15억에서 25억 사이 아파트는 4억까지, 25억 초과는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구매자에 한해서 LTV를 70%로 하되 생애 최초 구매자가 아니라면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했습니다. 이 LTV 규제로 인해 15억 이하인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할지라도 대출은 LTV 40%에 막혀서 6억이 아니라 10억의 40%인 4억까지만 대출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 구매자라면 LTV가 70%이기 때문에 6억까지 대출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또한 스트레스 DSR은 1.5%에서 3%로 상향됐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단지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은 선호도를 조금이라도 받는 강남구 아파트는 25평이어도 이 시세가 지금 아무리 못해도 30억을 넘어요. 그러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현금이 얼마 있어야 되는 건가요? 28억입니다. 28억이 있어야 연평균 수익률 10%는 되는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가장 좋은 1에서 3분위 사이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사실 보통의 사람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아파트가 된 거죠. 그럼 4분위는 어떨까요? 관악구, 노원구 이런데요. 여긴 대장 아파트 기준으로 849평의 실거래가가 10억에서 13억 정도에 찍혀 있어요. 대출이 그나마 가장 잘 나오는 생애 최초라는 가정하에 대출이 6억이 나온다면 재현금 4억에서 7억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대출이 60%까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좀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건 괜찮은 거 아니야? 할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DSR은 다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직접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나마 대출이 가장 많이 나와서 제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애 최초 대출 가능자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제돈 투입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악구 두산 아파트. 현재 실거래 찍힌 게 10억이 좀 넘긴 하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10억이라고 할게요. 10억 원 아파트를 생애 최초 대출 6억 원을 받고 재현금 4억을 투입했습니다. 4분위 아파트는 과거 20년간 연평균 6%씩 올랐죠. 그러면 10년 뒤에 이 아파트가 얼마가 될까요? 18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 4억을 넣어서 8억을 번 거죠. 10억 아파트를 내 돈 4억만 주고 샀고 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10년 동안 8억이 올랐으니까 4억으로 8억을 번 거죠. 그러면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은 11.5%입니다. 여기에 이자와 세금을 제하면 사실상 수익률은 11%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교를 하나 해볼게요. 금의 20년 평균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11%입니다. 금은 인플레이션과 똑같이 움직여요. 금이 11% 올랐다는 건 물가가 11% 올랐다는 겁니다. 4분위에 관악구 대장 아파트에 투자할지라도 내 돈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케이스인 생애 최초 대출 가능자일지라도 겨우겨우 인플레이션 11%를 따라가고 이마저도 이자와 세금을 제하면 사실상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생애 최초가 된다는 가정이 이 정도인데 LTV 40%에 막혀서 대출 6억도 안 나오는 케이스면 진짜 볼 것도 없겠죠. 쉽게 말하면 짜장면 가격은 10년 동안 5,000원에서 15,000원으로 3배가 됐는데 제 아파트 가격은 짜장면 가격만큼도 못 오른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갭 투자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다. 전세금을 끼고 사는 덕분에 이자도 안 내고 적은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다. 20년 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6%였다면 실제 수익률은 레버리지 투자 덕분에 갭 투자 덕분에 13% 정도까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심지어 1분위에서 3분위 사이 아파트를 갭 투자했었더라면 더 확실하게 인플레이션 11%를 이길 수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갭 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마저도
LTV 40% 규제와 스트레스 DSR 규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 6억을 받는 게 쉽지 않아졌다. 심지어 대출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생애 최초 구매자일지라도 4분위 아파트의 실제 수익률은 11% 미만으로 인플레이션 11%도 쫓아가기가 힘들다. 결론적으로 1에서 3분위 아파트 정도는 돼야 순수 매매 가격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갈까 말까 한데, 과거에는 사실 이 정도 수익률만 나와도 갭 투자 레버리지가 가능했어서 내 돈이 적게 들어갔던 바람에 수익률이 극대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쫓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1에서 3분위는 갭 투자는 당연히 안 되고, 대출 받아서 산다고 할지라도 대출이 워낙 적게 나오는 바람에 사실상 내 생돈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순수 매매가 상승률만 바라보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표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강남 대장 아파트인 압구정 현대도 2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0%로 인플레이션을 겨우겨우 쫓아가는 정도였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생돈 들여서 사면 인플레이션도 쫓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레버리지 전략의 황금기는 끝났다. 아파트로 과거처럼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좀 더 데이터를 분석해 봤어요. 부동산 말고 다른 자산은 어땠을까? 어떤 투자를 하면 더 좋았을까? 2016년 8월과 2006년 기준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좀 더 분석을 해봤어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10년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애플은 연평균 수익률 28%, 나스닥 100은 연평균 수익률 21%, S&P 500은 연평균 수익률 14%, 금은 연평균 수익률 13%, 그리고 20년으로 기간을 늘렸어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애플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시총이 1등이었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25년까지를 봤습니다. 애플은 연평균 수익률 24%, 나스닥 100은 연평균 수익률 15%, 금은 연평균 수익률 11%, S&P 500은 연평균 수익률 9%.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20년 기준으로, 이 데이터에서 보듯이 20년 기준으로는 금을 이긴 아파트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강남 1분위 아파트도 연평균 수익률이 10%고 4분위로 내려가면 6에서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아파트 자체의 수익률은 원래부터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과거에 이렇게 부동산이 최고였던 것처럼 보였냐? 왜 사람들은 다 부동산이 최고라고 했냐?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레버리지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전세를 끼고 갭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4분위 아파트가 20년 평균 수익률이 6% 상승률일지라도 갭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 수익률을 1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13, 15%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가 정말 좋은 투자다라고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투자 액수가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주식에는 몇 천에서 많아도 5억 정도를 넘질 않잖아요. 뭐 보통 몇 천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부동산에는 적어도 현금 한 3, 4억은 넣잖아요. 주식에서 1억을 넣고 15% 벌면 1,500만 원인데, 부동산에서 4억을 넣고 7%만 내도 2,800만 원이에요. 수익률이 낮아도 절대 수익금 자체가 크니까, 투자 자본 자체가 크니까 그냥 부동산이 더 좋다고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지만 지금은 레버리지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매매가만큼 현금이 필요해요. 레버리지가 없다면 순수 수익률 싸움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수익률 싸움에서는 이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사실 주식에도 리스크가 있죠. 주식의 리스크라기보다는 주식을 투자하는 우리 개인들의 리스크가 있죠. 인내심의 리스크입니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죠. 매일매일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게 아니니까 시세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는 보통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들이 한 달에 한 건, 두 건 정도 되면 많이 된다고 하죠. 하지만 주식은 매일매일 1분 1초 거래가 되고 시세판이 항상 핸드폰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내하기가 힘든 거죠. 실제로 주식은 지수만 봐도 2022년도에 S&P 500이 한 해 동안 뭐 20%가 떨어졌다가 나스닥 100도 한 33%나 떨어지고, 뭐 이런 변동성을 보이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곤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데이터는 명확하긴 합니다. 20년 동안 나스닥 100은 15%, 금은 11%. 보통 사람이 그나마 접근 가능한 4분위 아파트는 레버리지가 없다면 아파트 자체 수익률만을 보면은 6에서 7%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주식이 무조건 답이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미래에 다시 갭 투자가 가능해지거나
아니면 대출 규제가 풀리거나 이러면서 제 돈을 투입하는 액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면은 그때는 다시 아파트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아파트 투자가 그렇게 효율적인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뭐 주식이 좋을 땐 주식, 부동산이 좋을 땐 부동산.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아파트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파트 투자하고 주식을 공부하고 기업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는 곱셈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삐끗해도 영원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누가 이제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작이래 이러면서 달려들고 막상 들어갔는데 아 언제 빼지? 아 이러다 폭락하면 어떡하지? 오늘 진짜 막 폭락하는 거 보니까 지금이라도 빼야 되나 이런 생각 들면은 아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의 세계는 곱셈의 세계니까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거에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만약 주식 투자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후에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어떻게 주식을 투자를 할지, 기업을 어떻게 공부를 할지, 이런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